나는 님에 도착하자마자 뾰족뾰족한 초록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난 태고적 숲에 숨어들었어요. 내 안에 흐르는 진한 청록빛의 슬픔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같은 세계에 묻어 숨기고 싶었거든요. 고힘과 모락이 흘린 푸른 피의 기억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면 그걸 더 뚜렷하게 하려는 듯 내 옷은 더 붉게 물들었어요. 기억이 빛바래지 않게 치마폭에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나는 이곳 청록의 하르초크에 볕이 좋은 초록우를 찾아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살기로 했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스치는 나뭇잎 너머 저 멀리 니의 후손이 불어나 문명이 건설되고 역사가 뿌리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림벨과 슈레스가 번개의 탑을 세우고 니니긴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왁자지껄함이 바람을 타고 내 귀에 전해졌죠. 둥가라탑, 이름 그대로 마치 번개처럼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탑은 이 먼 하르초크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니니긴들이 꾸는 꿈이 조금씩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나도 모르던 내 능력을 깨달았죠. 내가 님에 사는 존재들의 꿈에 감응해 그 꿈의 힘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요. 공상과 현실의 경계를 만드는 아주 작은 틈에서 하얀 시로라기 같은 꿈의 가닥들이 피어오르는데 나는 그것을 마치 실패처럼 빙글빙글 춤추며 내 몸에 감을 수 있었어요. 내게 씌워진 나선의 머리 장식과 다처럼 양옆으로 축혀올린 치마의 쓰임이 이해가 되었죠. 꿈의 타래를 허물처럼 벗으면 누군가의 꿈으로 자아낸 허수아비가 만들어져요. 꿈이 자라 커지면 그 꿈으로부터 나온 허수아비의 형체도 더 또렷해지고 꿈이 사라지면 허수아비도 희미해지다가 이내 소멸하고 만답니다. 허수아비, 나는 인형이라고 불렀어요. 인형들은 점차 수가 늘어 숲을 채워나갔고 바람이 불 때면 가느다란 팔다리를 움직여 사뿐사뿐 춤을 추었답니다. 딩이나 우파 같은 숲속 짐승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고요. 꿈을 감을 때 함께 따라오는 여러 기억들 덕분에 나는 숲에 은둔하며 살면서도 바깥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벼락이 탑에 내리쳤습니다. 니말다라의 우뚝 선 탑이 번쩍이는 모습을 나는 확실히 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번개의 힘에 탑에 숨겨진 힘이 발동해서 마치 꽃처럼 별의 문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도요. 별의 문이 열리자 둥가라탑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표지가 되었고 먼 훗날 문이 닫히기 전까지 수많은 우주 문명이 교류하여 님의 황금길을 이루었죠. 이때 우주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의 다른 형제들도 님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이라였어요. 한 가닥 실의 삶을 비유하는 낭만적인 옷감장인 이라는 니니긴에게 다양한 양식의 의복을 지어주었죠. 이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보시를 세웠고 니말다라 주민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뮤가 도착했어요. 세상의 법칙을 연구하는 데 골몰했던 뮤는 니니긴이 님의 물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유명한 비상장치를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어요. 이 둘은 먼저 지냈던 행성에서 있었던 기억과 문화를 님에 전파하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지혜로운 순례자들의 무리가 둥가라탑이 있는 메아이네이 평원을 다녀갔는데 이들 일부는 킴메시와 달파라는 두 유랑 부족을 이루었어요. 이들은 마치 철새처럼 때가 되면 님을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곤 했죠. 별의 문이 열리기 이전에 나와 님벨과 함께 님에 일찍 정착했던 슈레스와 모르쇠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둘은 일찍이 각자 자기만의 거처를 찾았어요. 님벨과 같이 둥가라탑을 지었던 슈레스는 연금술의 나라인 슈르팜을 세웠지요. 다채로운 먹거리를 발견하고 훌륭한 요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모르쇠는 내가 나온 모체로부터 더불어 생겨난 분신인데요. 내가 숲을 은신처로 삼았다면 모르쇠는 깊은 동굴을 은신처로 삼았죠. 모르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미지의 반생물을 창조해
님 이곳저곳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 숨겨놓곤 했어요. 이 모르쇠와 반생물 때문에 둥가라탑 주변에서 열리는 성대한 장인들의 축제날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문명이 없던 님에도 이제는 제법 이야기가 잘할 수 있는 무대와 주인공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고집쟁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공주 님벨, 최고급 옷감을 만들어내는 수석장인 이라, 공중부양의 효과를 가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버섯을 채집하는 엉뚱한 연금술사 슈레스, 그리고 그림자의 어둠으로 형체를 빚어내는 모르쇠, 바다와 하늘을 동경했던 학자 뮤, 그리고 인형의 숲에 사는 나, 오르골. 다음 세대는 우리 6에게 서로 다른 색과 의미를 부여하며 신격화해 주었어요. 아까 축제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별의 문이 열린 후로 메아이네이 평원에는 때마다 우주 각지에서 장인들이 모여 서로의 세공품이나 희귀한 물건들을 거래하는 축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불현듯 한 소녀가 하르초크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꿈으로 만든 인형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팔다리가 마른 가지 마냥 앙상한 인형들과는 다르게 살집이 올라있는 모습에 무엇보다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이 소녀는 분명 살아있는 니니긴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르초크 숲에 들어온 니니긴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놀랐어요.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나무 뒤에 숨어 소녀를 지켜봤죠. 그날부터 소녀는 단달이 뜰 때 숲을 찾아와 따스한 초록우를 누비다가 단달이 질 때면 숲을 떠나곤 했어요. 앉아서 놀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엉엉 울기도 하고 해맑게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채워지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단달의 빛이라곤 조금도 들지 않는 어두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소녀는 하르초크 숲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두컴컴한 초록울에 우두커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는 것이에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아서 나는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소녀는 마치 내가 만든 인형들처럼 껍데기뿐인 허수아비로 변해 있었어요. 소녀의 곁에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날개 달린 짐승 한 무리가 하르초크 숲을 지나 날아갔어요. 그중 하나의 등에는 나의 동기, 모르쇠가 타고 있었어요. 그 모르쇠가 단달이 숨은 날을 틈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초록울에 누워있는 소녀와 모르쇠의 등장에 호기심이 생긴 나는 처음으로 하르초크 숲을 벗어났어요. 딩을 한 마리 불러내서 소녀를 함께 태우고 모르쇠를 쫓아갔죠. 모르쇠는 남쪽으로 한참을 날아 니말다라의 중심부 메아이네이 평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늘을 맴돌며 탑 주변에서 축제 준비를 하느라 들뜬 니니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곧 니니긴들도 모르쇠를 알아차렸고 니말다라의 최고 장로가 모르쇠와 마주했어요. 모르쇠가 말했어요. 자신이 한 소녀의 영혼을 훔쳤는데 축제가 끝나기 전까지 둥가라탑의 꼭대기에 있는 님벨의 옷을 가져와 자신에게 준다면 영혼을 돌려주겠노라고. 이때의 니니기는 아직 영원한 이별, 죽음이란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였어요. 살아 움직이던 존재가, 그것도 앳된 소녀가 갑자기 빈 껍데기가 되어 목숨을 볼모로 잡힌 것은 님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게다가 사실 그동안 니말다라의 많은 모험가들이 님벨을 만나려고 나섰지만 탑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갖가지 방법으로 탑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고 모험가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하르초크의 인형들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인 소재가 탑의 끝에 오르고 싶다는 바람이었을 정도로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라니 니말다라의 주민들은 어쩔 줄 몰랐죠. 수렁이는 무리를 뒤로 하고 모르쇠는 다시 날개 달린 짐승을 타고 떠났어요. 나도 소녀를 집 앞에 내려놓고 하르초크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군중 앞에 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킴메시의 순례자인 그는 축제 준비를 구경하러 니말다라를 찾아왔다가 모르쇠와의 일을 목격하고는 자신이 우주의 진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상인이며 자기가 모은 이국의 보물들을 사용하면 탑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듣기로는 무엇이든 3개 이상의 보물을 모아 함께 사용하면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먼 곳, 그 어디든 다다를 수 있다고요. 순례자는 흔쾌히 그 보물들을 내어주겠다면서 각각의 보물을 다루어 탑에 오를 3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금세 3명의 모험가들이 선발되어 탑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죠. 자, 이들은 과연 닌벨의 옷을 구해올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 3모험가는 탑의 꽤 높은 곳에 오르기는 했지만 닌벨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탑 속에서 벌어진 모험담은 또 하나의 긴 서사라 다음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모르쇠와 소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말을 얘기해 드릴게요. 축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탑에 올랐던 모험가들이 빈손으로 내려오자 니말다라의 주민들은 닌벨이 스스로 탑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기로 했어요. 수많은 이니긴이 탑을 에워싸고 둥글게 손을 맞잡고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 소리가 닌벨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런데 소녀의 동생 후후는 처음부터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모르쇠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녀의 영혼만 되찾아오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험가들이 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니말다라와 주변 지역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하지만 애초에 영혼을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니니긴이 소녀의 영혼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죠. 어쨌거나 후후는 탑돌이와 함께 의식이 한창이던 그때도 메아이네의 평원 외곽의 구릉지대를 헤매고 있었어요. 구릉지대에는 니니긴의 키 반 정도 되는 석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마이마 가얀디라고 부르는 석상들은 각자 고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모양도 다양했어요. 후후는 석상들을 살피다가 한 석상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작은 2날개가 달린 밋밋한 형태의 석상이었는데 다른 석상들과 다르게 얼굴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달의 빛을 받아 생긴 석상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림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손을 대었더니 단단했던 땅이 마치 늪이 된 것처럼 손이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림자로부터 꺼내들었어요. 그것은 호리병을 닮은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작은 열매였습니다. 마침 목이 마르고 허기가 졌던 후후는 이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 입 베어 물어보았어요. 맛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고 배고픈 후후는 그림자가 맺은 과실을 겁도 없이 다 먹어버렸지요. 날이 저물 무렵 후후는 소녀의 영혼이 영영 제 몸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덜컥 겁이 났고 구슬피 울다가 집에 가는 것도 잊은 채 한 마이마 가얀디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둥가라 탑에서는 춤과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지만 결국 닌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축제날이 밝았어요. 오드나타가 반짝이며 열렸고 마이마 가얀디로부터 하나 둘 장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헤르도바와 님을 연결하는 별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장인 위가 자신의 발명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시공을 건너왔지요. 위가 메아이네에 도착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마이마 가얀디에 기대서 잠들어 있는 후후였어요. 위는 조심스럽게 아이야 하고 불러 후후를 깨웠고 깜짝 놀라 일어난 후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위의 수레에 묶여 허공에 둥실둥실 떠있는 자기 부유장치들이었어요. 후후는 그걸 사용하면 닌벨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이 휘둥그레졌죠. 얼른 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기 부유장치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위는 자기 부유장치라 해도 뜨는 높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탑 꼭대기까지 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후후는 거기까지라도 가면 닌벨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막무가내로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둘은 수레를 끄는 해태를 함께 타고 평원의 중앙으로 둥가라탑을 향해 갔습니다. 구릉지대와 메아이네의 평원 중앙을 잇는 오솔길은 장인들의 수레바퀴 소리와 연두빛 모래먼지로 가득했죠. 둥가라탑에 도착한 후후는 자기 부유장치를 달고 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후후는 벽에 수많은 벽감이 나 있고 거기에 상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자의 덮개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 있었지요. 니니긴에게는 문자가 따로 없었는데 후후는 웬일인지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동굴 소금을 채취하는 비법,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구름을 부는 피리 운지법 등등 일상적인 것부터 희한한 것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니 꼭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둔 창고 같았죠. 혹시 소녀의 영혼이 있는 곳을 알려줄 상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후후는 상자에 적힌 내용을 다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며 살펴보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어느새 축제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위에 자기부유장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는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후후의 손이 닿는 상자는 단 몇 개뿐이 남지 않았죠. 후후는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팔을 한껏 뻗어 그 상자들을 끝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마지막 하나의 상자를 남기고 소녀의 영혼의 행방이 들어있는 상자가 나타났어요. 믿기 힘든 행운에 넋을 잃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후후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소가 이미 가본 적 있는 친숙한 곳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죠. 서둘러 땅으로 내려가려다가 후후는 문득 손이 닿는 마지막 상자 속에 담긴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벽감에서 상자를 내려 읽어보았어요. 그 상자에는 빼내었던 영혼을 다시 몸에 넣는 비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행운이 물거품이 될 뻔했기에 후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죠. 자, 그렇게 소녀는 동생 후후의 도움으로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미를 비롯한 수많은 니니긴이 후후의 끈기와 용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밝은 단달의 빛이 가득한 축제가 이어졌고 모르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르쇠가 만든 허수아비 날짐승 하나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둥가라탑 주변을 맴돌았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이와 같은 일은 님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인이 되었어요. 이 일을 잊지 않고자 나는 하루초크에서 죽은 초로나 나무를 메아인의 평원으로 가져와 장대를 세웠고 간혹 둥가라탑을 찾아오는 날짐승들을 쉴 수 있게 했어요. 이 날짐승들은 조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형들 중 비교적 의지가 뚜렷한 아이들을 지시령으로 삼아 모르쇠가 만든 조룡을 길들여 니니긴과 더불어 살도록 도와주었죠. 나는 다시 초록빛 숲의 품 안에서 인형들과 그리고 소녀와 한가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아마 굴 속에 숨어 살던 모르쇠가 단달의 따스한 볕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니니긴이 부러운 나머지 소녀의 몸을 빌려 자유롭게 님을 활보하고 싶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불가능한 내기를 걸어 혼란을 일으켰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축제날 나는 분명히 보았거든요.